자,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다양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거기에서 좀 괜찮은 부분을 발췌를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공유할 책은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다음,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선택은 틀리기 십상이고 결정도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생각에는 깊이 생각하기와 대충 생각하기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둘은 각기 쓰임새가 다릅니다. 1 더하기 1은 이런 단순한 질문에는 대충 생각하기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5553 곱하기 6266은 같은 복잡한 질문에는 깊이 생각하기 시스템이 나섭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충 생각하기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복잡한 것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대충 생각하기라도 생각은 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이런 간단한 문제에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을 다 생각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뇌에도 휴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뇌는 생존을 위해 생각의 과정을 건너뛰고 대충 찍는 걸 선호합니다. 뇌의 이런 습관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다음, 언론에서 주야농천 위기라고 기사를 쏟아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위기라 합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희극작가인 윌 로저스는 미국 대공황 당시에 무능력한 후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낙수효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대공황 당시 공화당의 후보 대통령이 고소득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정책을 펼치자 광산 기술자였던 후보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걸 전혀 모른다고 풍자 비판하면서 사용한 말입니다. 대공황의 경제 위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대통령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며 낙수 효과는 없다는 걸 표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GDP는 우리에게 쿠즈네츠 파동으로 널리 알려진 러시아계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 고안한 개념입니다. 사이먼 쿠즈네츠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공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또 국민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세우고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경제적 손실을 추산할 수 없으니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부는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국민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 모델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했고 이에 그가 수개월 연구 끝에 국민소득을 개념화하고 국민소득 구성요소 및 측정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GDP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사이먼 쿠즈네츠의 GDP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음, 하지만 사이먼 쿠즈네츠도 이미 50년 전에 GDP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남겼는데 GDP에 집착하면 소득 분배나 삶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다 높은 성장을 위해선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GDP는 평균값입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소득까지 모두 합한 값의 평균값입니다. 가게는 돈을 못 벌어도 기업과 정부가 많이 벌면 1인당 GDP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GDP는 내 삶의 상태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도 1인당 GDP는 증가합니다. 오히려 그 격차가 커질수록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합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은 사람과 같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사람과 같은 권리 능력과 의무를 부여받은 주체를 말합니다. 즉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 능력과 의무를 부여하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금이 있어서만큼은 자연에 비해 반만 부과합니다. 다음,
경제학에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가정을 전제로 계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이론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경제학 이론에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땡땡은 없다고 가정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세테리스 페러버스라 합니다. 거창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사실 별말 아닙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마음대로 대충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2013년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에서 뇌물 등의 부정부패가 GDP의 3에서 5%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서울대도 2017년 11월에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부패지수 CPI가 5년 동안 10점만 개선이 되어도 10조 원 추경 효과의 2.6배에 해당하는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년 2만에서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5년엔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이 뒤늦게나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스튜어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를 말하는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처럼 수탁받은 돈을 내 돈처럼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정은 당연히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주식 보유 수량이 워낙 적어 국민연금은 많은 국내 기업들의 최대 주주이거나 또는 대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국민의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또 불리기 위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 자원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국 내 제조업, 첨단 산업 등 다른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결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빠져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자원의 역설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다음, 분식에서 분이라는 한자는 화장할 때 쓰는 가루를 뜻하고 식은 곱게 칠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분식은 화장을 하듯 회사 정보를 곱게 칠해 원래 실적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을 뜻하는 리퍼블릭은 로마 공화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 레스푸블리카가 어원으로 그 뜻은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화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과 식량을 골고루 나누는 나라를 말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1516년에 출간한 장편소설 유토피아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원하는 일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루 6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도 유토피아에서 처음 제시됐고 공공주택, 공공의료, 공공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1516년이면 중종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던 때로 훈구파와 성략적 명분을 중시하는 살인파가 극렬한 정치적 갈등을 빚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벌써 토마스 모어는 하루 6시간 노동제, 기본소득, 공공주택, 공공의료 등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미국 대공황의 구원투수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1930년 출간한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에서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결국 인간의 노동시간은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시대가 온다고 예측했습니다. 사실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기 없는 범죄는 없다는 말입니다. 명명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해버리면 원인을 알 수 없고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라 명명하고 공식 통계로 분류하며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삶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사회 단절로 인한 소외감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정신병력에 의한 범행도 있었으나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정신장애인의 10배가 넘었습니다. 다음, 국제투자분쟁 ISDS는 현지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의 손실을 봤을 때
그 투자자나 기업이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지분은 미국 월가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대부분 미국인이거나 유럽인입니다. 즉, 월가 관련 기업이나 투자자본이 소송을 제기하면 편향된 판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도 우리 사업부가 아닌 국제기구가 소송을 담당합니다.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인 폴 엘리언 싱어가 1977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그동안 벌처 펀드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벌처는 대머리 독수리를 뜻합니다. 대머리 독수리처럼 자본시장에서 수익 추구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이 지독한 펀드를 뜻합니다. 다음,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최순실의 청탁을 무시했고 최순실의 미르재단의 비협 조적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조양호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갑자기 사퇴합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2월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조 27년 9월 조선왕조실록에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무능한 왕으로 알려진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 백성에게 남겼던 말이라고 합니다. 전란으로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야밤을 틈타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가면서 백성에겐 각자 알아서 살 길을 도모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17세기 초 풍차와 튤립에 익숙한 나라 네덜란드는 금융시장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602년에 최초의 근대적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609년에 지금의 중앙은행 성격의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했고 1610년에는 증권거래소까지 세웠습니다. 1600년대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사림의 붕당 정치로 큰 혼란을 겪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네덜란드는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을 만들고 지금의 한국은행, 미국의 페드 같은 중앙은행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네덜란드에서 한 거죠.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경기 침체나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면 통화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것인 반면 재정정책은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 통화정책은 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에 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경기 침체나 불황이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실물 경제에 돈을 넉넉히 공급하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 인위적으로 경기 둔화를 유도합니다. 통화정책에는 기준금리나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통화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신용도가 최상인 대상에게 빌려줘야 합니다. 그 대상은 어디일까요? 재벌 대기업을 떠올렸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IMF 당시 수많은 재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보다 신용도가 훨씬 높은 것이 있는데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국가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국채는 일반 시중은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은 필요한 만큼의 국채를 매수하고 현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합니다. 이제 시중은행에 자금이 넘치니 자연스레 실물경제에 돈이 흘러갑니다. 즉, 중앙은행이 국가에 돈을 빌려줬는데 최종적으로 시중은행에 돈이 넘치고 그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양적 완화라 부릅니다.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입니다. 반면에 재정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주머니에 공짜로 돈을 찔러주는 정책입니다. 지급 주체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즉 정부의 재정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모든 영세 자영업자에게 제한저금 1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정부 재정정책입니다. 다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기가 긴 채권은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합니다.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 물가 상승 등 다른 위험 요인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할 수도 있고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를 적정 수준까지 높여줘야 채권을 사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걸 기간 프리미엄이라 합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는 단기로 돈을 조달해 장기로 빌려주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즉, 단기로 싸게 자금을 빌려와서 장기로 비싸게 대출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비싸게 빌려와서 싸게 대출해줘야 하므로 이것이 지속되면 은행의 수익 구조가 나빠집니다. 재무 구조가 나빠지고 부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상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제가 읽었던 내용은 전부 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이 좀 편향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아마 이 책 읽는 게 좀 쉽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었어요. 네. 다음. 네, 그러면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